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구정을 앞두고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 수산물을 사시면 이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쏠쏠한 생활 정보와 함께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도 만나보실까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시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선제 타격하자는 제안을 비공개 회의에서 해왔다고 미국 M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핵무기 공격에 대한 발언은 지난 2017년 켈리 전 비서실장이 취임한 직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화염과 분노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반도 긴장감이 높아지던 때였습니다. M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전쟁을 원했고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 뒤 다른 나라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의 발언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가 한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나온 김 씨는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곤란해져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용산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요. 용산 초대받은 7곡 할매들, 일본 강제징용 할머니들은입니다. 우선 앞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신년을 맞아서 윤 대통령 부부가 이 7곡 할머니들을 용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보시느라고 아주 애쓰셨습니다. 네. 들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시도 남기시고 또 뭐 책이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 TV 같은 거 하면 밑에 자막도 다 보시니까 좋죠. 저 할머니분들이 대체 누구시길래 용산까지 직접 대통령이 초대했을까 네.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설명을 해드리면 윤 대통령이 올해 이 공무원에게 보낸 연하장이 있습니다. 2023년 연하장에 네. 이게 손글씨체로 찍혀 있어서 어떤 글씨체인가 궁금했거든요. 보니까 이 글씨체 이름이 칠곡 할매 글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갓 깨친 할머니들이 거의 넉 달간 2,000장 이상의 글을 써가면서 이 글씨체를 완성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네. 이 초대를 받은 할머니들 이 글씨체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5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님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적은 영상으로 보고 오셨지만 이 대형 연하장을 전달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안 잊어버리고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사투리로 적고 있었고 네. 이 글을 배워서 이렇게 대통령께 글도 쓰고 참 잘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직접 쓴 시집 그리고 본인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팥, 콩, 쌀 등을 선물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맛있다라고 반응도 보이고 이런 훈훈한 장면들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신년 연하장에 들어간 이 7곡 할매들의 이 글꼴의 주인공인 7곡 할머님들을 직접 이 용산으로 지금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신년 연하장 말고 이 신년 선물 세트도 보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호국 영웅과 이
호국영웅과 유가족 그리고 사회적 배려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각 개인 사이 15,000명에게 이 각 지역 특산물이 담긴 설 명절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이 황태채나 뭐 표고채 등 이 지역 특산품으로 이 고루 구성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네. 이 앞서 지난해는 이 대통령 연말 선물 세트에 뭐 국내산이 아닌 좀 제품들이 네. 이 중국산, 미국산 땅콩, 호두 등이 이제 포함된 바 있어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이 때문에 이 특히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함께 동봉된 이 설날 인사장에는 이 77살의 이 세종 글꽃 서당에서 이 한글을 배운 이 홍주표 씨의 글씨체로 제작된 그 인사장이 함께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윤 대통령 지금 새해를 맞아서 지금 뭐 칠곡 할머님들도 용산에 지금 모시고 이 할머님도 굉장히 또 흡족해 하시면서 아유 안 잊어보고 우리를 불러줬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칠곡 할머니들은 흡족해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이수아 기자, 네. 다른 할머님들은 어제 좀 서운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강제징용 희생자 관련 얘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어제 오전에 강제징용 관련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외교부 그리고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회장직으로서 공동 주최한 자리였는데 네. 이 피해자 일부 가족들이 일단 참석을 했고요. 이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외교부에서 보안을 이유로 이 토론회 질문 등을 뒤늦게 공개를 하면서 이 본인은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였는데요. 네. 이 시작부터 좋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조금 더 분위기가 식는 게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확인하시죠.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볼 때 민사 사건으로서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간협의회 참석자 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은 판결을 받긴 했지만 네. 지금 일본 기업에서 계속해서 이걸 내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신 대안을 가져왔는데 골자는 이 제3자인 재단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내 재단이 있습니다. 일단 이게 행안부 산하 재단이라는 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국내 기업의 기부를 자발적 기부를 받아서 이 일본 제철 그리고 미쓰비시 등을 대신해서 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교부는 아까 설명을 듣고 오셨지만 어떤 법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배상금을 받는 게 핵심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찾아서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받는 절차를 거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정부가 저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제3자인 우리나라 기업이 일단 배상을 하고 그거를 일본에 촉구를 하자 지금 이런 내용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강제징용을 한 주체인 일본 기업도 아니고 일본 정부도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를 주고 일본에 촉구를 하는 게 재판부 이 배상 판결 취지랑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 개념으로 하면 민법상 채무 인수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갚아야 될 돈을 제3자인 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법에 따르더라도 채권자, 그러니까 전범 기업으로부터 강제징용을 당했던 그 사건의 원고들의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채무 인수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완결성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냐. 또 하나는 이 재단의 출연금을 이 청구권이 협약을 통해서 사실상 혜택을 받던 뭐 포스코 등의 기업으로부터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일단 재단에 출연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일본 기업 내지 정부로부터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돈을 받아낼 수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협의가 없이 일단 재단에 금전만 출연을 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또 배임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예, 구상되지 않을 금액을 어떤 명목에서 했는지 네.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많은 쟁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이 제3자 입장에서 대신
이 변제를 한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또 배임이 될 수 있는 좀 법리적인 문제가 있긴 있군요. 그런데 뭐 다른 게 다 되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입장에서 뭐 알겠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일 건데 근데 강재묵 기자, 피해자 입장에서 이 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겠죠. 아까 그 이수아 기자가 설명을 드릴 때 저희도 그 좀 현장 분위기 영상들이 좀 같이 담기기도 했는데 네. 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 내내 아까 말씀드린 토론회가 진행되는 내내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요. 네. 저렇게 좀 패널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지만 보신 것처럼 피켓을 들고 이제 정부의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규탄하는 내용, 당장 정정하라는 듯한 내용의 피켓을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널들이 뭐 얘기를 하거나 의사소통이 오갔을 때 저렇게 서서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듯한 모습도 계속해서 잡혔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좀 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한 패널이 참여한 한 패널 발언 관련해 특히 좀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는 영상으로 먼저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측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국면 전환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명전적 채무 인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네, 직접 듣고 오셨지만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 같은 것에는 뭐 네. 기대를 가지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이었죠. 이 발언이 있자마자 계속 이 영상으로도 확인을 하셨지만 뭐 당장 내려오라. 매국노냐 그게 뭐 말이냐 방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성이 오가면서 그 장내 소란이 좀 특히 커졌습니다. 이 격한 반발의 일부 패널들이 이후에 얘기하는 일부 패널들은 이제 발언을 끝까지 할 수 없어가지고 중간에 멈춰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까지 있었고요. 결국 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이 2시간 만에 결국 토론회가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렇게 저 토론회에서도 분위기가 안 좋았지만은 네. 계속해서 오늘도 이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단체가 입을 열었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가해자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 애꿎은 한국 기업 팔을 비틀어서 뜯어내는 이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이웃입니까? 결국 돈 받는 것이 좋은 일 아니냐? 대신 이렇게 지급하겠다. 그 돈 손에 안 가게 돈 누가 주든 오른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 그 돈 받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죠. 네, 이 밖에도 오늘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박진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절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네.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열고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여론 수렴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강제징용 문제는 뭐 명확하게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 피해자 입장들, 피해자 쪽만 지금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 일본 쪽은 입장이 어떤 거예요? 네, 뭐 현재 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표현이 있었는데요. 네. 의사소통을 계속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야시 외무상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네. 현지에서 그 관련된 기자 질의에 이 한국 국내 움직임과 한국 측 발언 하나하나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하겠다며 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뭐 한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는 답변 외에는 구체적인 답변은 계속 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야당도 이번 정부의 방안을 놓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제3자 뇌물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 본인의 성남FC 후원 관련 혐의가 이 혐의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걸 빗댄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은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 쓰는 3자 뇌물죄 아니냐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은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인 일본, 뭐 일본 기업 아니면 일본 정부 여기에 대한 이 입장 표명 사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첫 단추 자체가 지금 너무 간극이 있거든요. 이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걸까요? 당연히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 강제징용의 본질은 네.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 그리고 피해 배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피해 배상을 안고 사과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승소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지급하는 게 맞는데 이에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인 게 미쓰비시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 어떠한 재산이 있으면 기업 재산이 있으면 여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해서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받은 손해배상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지금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1945년 기준으로 해도 정말 엄청난 세월이 지났고 뭐 네. 여기서 뭐 한 20년 더 지나면 100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과할 기미를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 측에서는 좀 절충적으로 너무 이렇게 배상 측면에 좀 관점을 많이 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뭐 재단 만들었고 어떻게 하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사실 피해자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사람 중에서 15명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3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배상도 받을 수 없고 사과도 받을 수 없으면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시를 하는데 굉장히 난관이 있을 겁니다. 네. 굉장히 난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난관이 보통 난관이 아닐 것 같은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네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제목은요. 나경원 사직서 대출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입니다. 이 나경원 이제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출산 고려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이 대리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지난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문자와 유선으로 연락을 했다 했는데 네. 계속해서 사직서가 뭐 수리가 됐다. 저희가 이런 소식은 들을 수 없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종이로 가져간 셈인데요. 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문자로 사직 통보하는 게 무슨 통보냐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 전 의원 측은 사직서 제출과 당대표 출마 여부는 좀 구분 지어달라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 종이 사직서를 냈던 그 즈음에 이 나 전 의원이 올린 SNS 글이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한데 이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킨다. 함부로 제 판단과 고민을 축축하고 곡해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가지러 떠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 대통령, 윤 정부를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당신들이 누굴까요? 친윤을 겨냥한 거겠죠. 이른바 친윤 그룹을 겨냥한 건데 네. 그렇다면 완전히 반윤의 선봉에 나경원 의원이 설 것인가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단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맥락은 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은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나 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대통령을 원한다면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정말 심기를 거스르는 거에만 전전긍긍해서는 안 된다.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건 나다라는 또 맥락에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 나다라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사실 과연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전망이 엇갈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직업을 더 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그동안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보여줬던 이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 비주류의 삶을 어떻게든 선택할 리가 없다라는 전망도 사실은 있어서 네. 뭔가 가능성은 아직까지 반반씩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친윤계는 아니고 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친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뭐 구두나 문자로 보낸 이 사의가 뭐 제대로 된 사의 표명이냐, 뭐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는 입장이니까 아예 종이로 된 이 사직서를 정말 제대로 절차를 지켜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공은 확실하게 지금 대통령실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 네. 그럼 이제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네, 공이 넘어왔지만 결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죠. 그쵸. 설날 전까지 해외 순방을 이어가는데 이 순방이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입장을 내지 않겠다. 이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갑자기 나 전 의원을 여권의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나 전 의원을 지금의 자리에 묶어두고 이 출마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윤 대통령, 뭐 대통령실하고 약간 밀당 아닌 밀당 같은 느낌이에요. 밀당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일단요, 이제 사직서를 네. 문자가 아니고 서면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수리하고 수리하지 않고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저는 봐요. 그래서 사직서를 낸 것 자체는 이제 정치적인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약 사직서를 안 받으면 위원장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결단을 한 거예요. 사직서 문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근데 때는 이 결단이 네. 그 직은 이제 안 한다는 결단은 결단인데 그럼 출마를 하냐라는 결단도 포함이 돼 있냐라는 거고. 저 사직서를 보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죠. 출마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일단은 지금 당대표 룰에 있어서도 뭐 당원 100%.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유승민 의원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또 더군다나 가장 여론조사가 높은 또 나경원 의원을 계속 견제하고 공격하고 근데 이런 거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역풍을 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나경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기현 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당대표 다 나가게 해서 네. 진검승부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일할 사람이 누구냐를 뽑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나경원이 전적으로 지금 반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단지 반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윤 대통령과 코드를 맞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룰을 개정하고 아니면 누구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해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년 총선에 있어서 이게 영향이 어느 정도 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평론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요즘 그 친윤을 보면 약간 친박대의 어떤 그런 생각이 오버랩돼요. 그래서 정말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하면 좀 자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은 출마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나는 좀 사색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색을 좀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미 잡힌 약속이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 초에 미리 잡은 약속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6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만찬을 갖겠다고 합니다. 네. 지역구인 동작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이렇게 서울시장과 만나기로 했다는데 네. 저희가 어제 오세훈 시장이 만난다는 또 다른 사람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또 누굴 만나요? 김기현 의원이 네. 일요일 15일에 시장을 만난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 당권 주자들이 이 수도권과 중도 표심을 상징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이어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과 윤 대통령 사이에 밀당 아닌 이런 밀당의 상황을 가장 좀 노심초사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을 사람이 김기현 의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보니까 김기현 의원도 나경원 전 의원을 또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사람 공개 일정에서는 저희가 같이 투샷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아직 1대1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김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경원 미팅 그리고 가로치고 전화요 네. 가로 닫고라고 적힌 메모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를 두고 또 말이 많았습니다. 김 의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은 제가 나경원 대표와 한번 만나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희 계획을 저희 해야 될 숙제를 써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좀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코멘트를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인이 워낙 바빠서 메모를 좀 한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통화를 한 거냐라는 네. 질문에는 또 말을 흐렸습니다.
네, 지금 이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약간 뭔가 보이지 않는 신경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안철수 의원이 또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이 안 의원 계속해서 김기현 의원에 대한 좀 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한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 네. 속은 알 수 없지만 네. 이 선을 넘어도 3개 넘었다. 이 김 의원이 직전에 7대3 전당대회 룰을 두고 네. 한국 대표팀 감독을 뽑는데 일본 국민 의견 30%를 반영하자는 얘기냐. 어떻게 우리 지지층을 일본 국민으로 매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안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토착 외구 세계관이다. 윤심을 못 읽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요, 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선을 넘었다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토착 외구 프레임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 네.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이 정통파 국민의힘은 그 금도를 지켜왔지만 안 의원이 이를 넘었다 이렇게 직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토착 외구는 민주당이 우리 당 인사들을 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할 때 쓰는 혐오 용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죽창을 들라는 슬로건까지 등장할까 무섭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반박에 안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남을 강원 간담회에 맞는데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공격을 했는데 듣고 오시죠. 싱크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여기서 김장연대,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연대가 이른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는 일종의 겁방연대 아니냐, 공천연대 아니냐, 공포정치다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이렇게 김기현, 안철수 의원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명이 더 참전을 했습니다. 또요? 네, 바로 윤상현 의원이 네. 등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자신의 SNS에 김기현, 장제원 의원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글에는 누가 배추고 누가 양념이냐라는 김장연대를 비꼬는 단어를 썼는데요. 네. 이 경선 후보인 김 의원보다도 이 친윤계획 시민사인 장제원 의원이 오히려 더 부각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입니다. 윤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이게 텃밭 연대이자 내로남불 연대다라며 김장 연대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좀 사색에 잠기겠다, 약간 잠행으로 들어가니까 또 김기현 의원과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여기에 윤상현 의원까지 약간 연합군으로 또 이제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보면 누군가를 막아보려고 만든 결선 투표.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누군가를 막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를 안 해야 될 텐데요. 라는 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친윤 대표 주자 김기현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 뭐 이 결선 투표 때는 김기현 의원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김기현, 나경원 둘이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면 김기현 의원이 불리한 상황입니까? 아니, 그렇게 꼭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이 계속적으로 어떤 룰이 변경되고 그것이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을 위해서 이런 거 나가는 걸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은 뭐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지도가 많이 나오죠. 네. 근데 이게 또 당원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랄지 약간의 흐름이 좀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고 김기현 의원이 가서 당선이 되면 네.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있을 거예요. 뭔가 대통령의 힘을 빌어서 되고 자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프레임이 쓰여질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대통령의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오히려 같이 출마를 해서 거기서 진검승부는 게 맞죠. 네. 그래야지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또는 나경원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깊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면 네. 오히려 같이 경쟁하는 게 맞고 그게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도 사실은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결국 아까부터 계속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올 것 같고 나와서 같이 싸우는 게 맞다라는 이런 의견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지금 당권 주자들은 굉장히 지금 뭐 신경전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나경원, 김기현뿐만 아니라 뭐 안철수, 윤상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최고위원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엄마 카드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장해찬 이사장이랑 네. 그리고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 약간의 대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보는 대결 구도는 아닌데요. 저희가 과거 공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가 알고 보니까 지방선거도 한번 출마하셨고 예. 총선도 출마하셨는데 그 2년 사이에 신고 재산이 한 20억 늘었던 분이더라고요. 아. 이렇게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정치하는 분들 말고 예. 사회생활 경험해 볼 만큼 경험해 본 예.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청년 정치 예. 주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나갔을 때는 제 개인 재산만을 신고를 했고 2020년도 총선을 나가면서는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예. 부모님에 대한 재산을 같이 고지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 아, 가족 재산? 예, 값이군요. 부모님의 명의고요. 부모님. 그 듣고는 그럼 어떠셨어요? 일단은 저는 측은지심이 좀 들었어요. 저것이 저분의 정치 방식이구나. 저게 저분이 살아오고 살아갈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두 사람의 대전이 어제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전당대회 때 일반 최고위원으로 나갈 가능성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장 이사장이 일본 최고위원 경선 기탁금은 4천만 원이고 네. 청년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어서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청년들에게는 넘사벽 아니냐라면서 김 전 최고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면서 저격을 했고요. 바로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받아쳤는데 돈 자랑, 집안 자랑하는 걸로 유명하신 장 후보다 고급차, 고급시계 자랑하시던 거 다 엄카의 도움이었나 봅니다. 라고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논란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도 참전을 요즘 했습니다. 자주 등장하네요. 네,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네. 한 문장이라 간단합니다. 진짜 재밌는 사람 하나가 코미디 빅리그를 만들고 있다. 이 청년 최고위 출마 선언한 이 장해찬 이사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와 장해찬 이사장 또 사이가 썩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 장현미 변호사님, 네.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데 이 청년이 그냥 30대, 40대거든요. 그렇죠. 엄마 카드 논란이 이 사이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서 정말 청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이면 뭐합니까? 이게 사실 구태 정치와 진배가 없어요. 같은 사실상 당 안에서 활동하는 동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탁금 3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너는 돈이 있고 부모가 금수저니까 그걸 낼 수 있고 나는 자력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인신공격 성격이 있죠. 그러니까 또 맞받아치는 것도 예전에 외제차를 자랑하지 않았냐라고 상당히 좀 격돌하고 있는 양상인데 저는 사실 이 청년 정치라고 해서 깃발을 세운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노총을 없애겠다. 그리고 당내에서 별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386을 퇴진시키겠다. 당내에서 갈등이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런 거에 역행하는 게 과연 청년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이 장 변호사님이 굉장히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청년 정치가 이 구태 정치나 진배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다음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오랜만에 서초동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요, 김이지스함 김만배 이재명 판결 뒤집었다입니다. 네. 매주 열렸던 이 대장동 재판, 이 측근들의 구속으로 돌연 김만배 씨가 자해를 시도하면서 완전히 멈췄죠. 오늘 35일 만에 이 재판이 다시 열렸는데요. 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 김만배 씨와 남욱 유동규 씨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최근 측근 2명 구속 기소됐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실제로 권순일 대법관 통해 재판 뒤집었다는 의혹 사실입니까? 언론사 대표한테 언론사 기자들한테 급부르셨다는 것도 맞아요? 녹취록에는 이재명 시장에게 돈을 직접 약속했다는 정황은 안 나오는데 혹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시나요?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상거래 의혹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한테 어떤 답변 받았다고 하던가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 통해서 재판 두 개 뒤집었다고 말한 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법정 앞에선 말을 아끼던 김만배 씨, 법정에 들어가서 그간의 소회를 짧게 전했습니다. 이 자신 때문에 무고한 주변 사람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이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라며 이제는 감정을 추스르고 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있는 일련의 사건을 겪고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진술을 내놓을 건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마 한창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보도를 보니까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내가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에 이 남욱 씨가 등장할 때 권순일 대법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바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이른바 힘을 써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의 결과를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남욱 변호사의 입에서 이 검찰 조사 과정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남욱 씨가 듣기로는 김만배 씨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재판 뭔지 살펴봤더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이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던 선거법 관련 재판이 하나 있고 또 성남시 공허나 무효 행정 소송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거법의 경우 이 벌금이 확정되면 정치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성남시 개발도 이 대장동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명적인 사건인데 하지만 재판에서 이 과정을 2심 결과를 대법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가 본인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이 얘기가 남욱 변호사가 내가 김만배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저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좀 분명해 보이는 건 김만배 씨가 뭐 대법관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내가 뭐 다 어마어마한 다 친분이 있어. 내가 다 인맥이 뭐 장난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좀 살펴볼 자료가 좀 있었는데요. 어제 한 언론 매체가 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록 곳곳으로 이 검찰 고위직 인사가 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2012년부터 2021년 이 기간에 걸치는 1,300쪽 가량의 좀 이게 방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2012년 당시 좀 대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남 변호사가 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이 김만배가 김수남 검사장과 정말 친하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또 그 바로 이듬해에도 검사장이 직접 이 수사관에게 잘 전화를 않는 편인데 이 차장님이 직접 전화하셨다더라 뭐 이런 내용 맞습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얼마나 달달 볶았으면 그랬겠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차장이 이 당시 윤갑근 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가리키는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검찰 간부들과 이 대화 내용 자체만 보면은 실제 좀 연이 닿아 있는 듯한 좀 이렇게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 바로 당사자들이 좀 입장을 표하는 것도 같이 좀 전해드리면 김만배 씨는 이 김수남, 이 윤갑근 두 사람에게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검찰이 명확히 진술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윤갑근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이 윤갑근 전 고검장 역시도 이 김만배 씨와는 출입 기자 이상의 관계가 아니다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 반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언론계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한 김만배 씨 자신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김이지스함이다. 김이지스함 뭐죠? 내 별명이 김이지스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지스함은 미국의 군 함정 이름이죠. 이 제우스 신의 방패 이름에서 유래해서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 무적이다라는 뜻인데 본인이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또 대장동 일당들이 범죄를 공모하면서 서로 배신하지 말자 이런 뜻으로 돈 9천만 원 이 돈뭉치를 앞에 두고서 죽어도 같이 죽자라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 이런 내용도 이 녹취록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김만배 씨 내가 김이지쌈이야 라고 했는데 이지쌈이 고장이 났나 봅니다. 지금 재판을 한두 개 받고 있는 게 아니죠.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고위직 실명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어요. 물론 뭐 다 나는 뭐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가 검찰 고위직 으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김만배 씨의 이제
김만배 씨와 관련돼서 대장동 관련해서 네. 이재명 대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50억 클럽 이런 거랄지 지금 언론에 돈을 뭐 기자들이랄지 뭐 언론 간부에게 돈 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전부 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이미 드러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 관련해서 이제 김순환 검사장하고 권순일 대법관이랄지 이제 박영수 특검이랄지 이게 굉장히 지금 김만배 어떤 행태를 보면 네. 뭔가가 같이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좀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건 검사장이 됐건 대법관이 됐건 아니면 이제 관련된 법조계 정치계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저희가 항상 이 대장동 사건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걸 다루는 이유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야당 대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부분을 사실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 녹취록에 이재명 대표 등장했을까요? 등장합니다. 1000페이지 분량 가운데 총 21번 정도 이름이 많이 나온다고 나왔네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이 시장님이 절대 배신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 구조를 알아서 짜면 자신이 시장님께 보고를 하겠다 네. 이런 발언들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장동 사업 수익이나 돈 관련해서 언급된 이 직접적인 내용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검찰은 이 녹취록뿐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추가 정황 증거가 많다. 네. 혐의 입증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익이나 돈 관련 언급이 없다는 점, 이 때문인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팬클럽 이 회원들은 오히려 이 녹취록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남겨서 이 검찰과 이 언론의 이 더러움을 좀 널리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건데요. 책으로 내는 운동을 하면 어떻겠냐는 표현과 함께 해당 녹취록이 언론 뇌물 비리 유착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뭐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건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이 어떤 검찰 수사에 좀 뭔가 다른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버티는 줄 알았는데 또 금방 귀국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자진해서 입국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이 체포 이틀 만인 어제 이 현지에서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이 약식 재판을 받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한다. 약간 이런 식의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 때문이다라는 거기에 이제 부담을 느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기존 여권을 무효화 조치해둔 차라 네. 쌍방울 측이 김 전 회장의 긴급 여권 발급을 현재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 해당 그 절차에 따라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심사 등을 고려하면 이 다음 주 초쯤 이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이 검찰도 이번 주말 수사관들을 미리 태국으로 보낼 예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열악한 수용 시설 때문에 자진 귀국을 택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뭐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민지숙 기자. 네. 태국에서 도피하는 동안 황제 도피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쌍방울 그룹이 김 전 회장 도피를 돕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썼다고 하는데 이 대여섯 명의 임직원들이 김 전 회장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만 네. 3천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식자재 비용도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 하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12명의 사람이 김치와 들기름, 전복 뭐 이런 것들을 냉동 스티로폼 박스에 들고서 네. 갔다. 인당 양주를 2병씩 들고 갔다. 그래서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생일 파티를 굉장히 호화롭게 열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 가면 태국식으로 생일 파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뭐 회와 뭐 각종 김치까지 공수를 해서 지금 생일 파티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자진 귀국할지 몰랐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좀 뭔가 돌연 자진 귀국을 선택을 한 건 뭔가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언에서입니다. 네. 이틀 만에 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이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직접 일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이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뭐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예.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꿰어 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나.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요.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한국에 와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네. 김 전 회장이 들어와도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사례를 보면서 아니 뭔가 키맨이 입을 열면 뭔가 많은 게 나온다라는 걸 앞서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예상치 못하게 자진 귀국을 하겠다고 한 거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짚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식 송환 절차에 좀 불응할 수 있는 절차가 있었는데 포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조속하게 들어오겠다는 뜻을 사실상 결단을 내린 건데 네. 이 쌍방울 회사는 사실 검찰 정관들을 상당히 임원진으로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양주병을 들고 공수하러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물건만 공수받았을까요?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이미 받았을 겁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는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나 변호사비 대납 받은 적 없다라는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 무혐의 내리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상당히 상세하게 씁니다. 전환 사채를 통해 가지고 불법 자금 어떤 그 자금 흐름도 상당히 수상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 사실 수사에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 부분을 메워야 되는 게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키맨이고 또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오는 과정 중에 네. 또 어느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 향후 그 상황을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김성태 회장이 와도 뭐 소용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실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마지막 아이템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이 국조특위는 눈물 바다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이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이태원 참사 원인과 이 책임 규명 관련해 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수사 범위에 들어온 이 관계자 28명을 대상으로 한 이 2달 반에 가까운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수사 결과 오늘 특수본 브리핑 내용 직접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경찰, 구청,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2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였고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네, 총 24명이 입건됐습니다. 듣고 오신 것처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이제 구속 송치됐고요. 네. 김강호 서울청장이나 이 최성본 용산 소방서장 등은 이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특히 윗선, 이른바 윗선이 경찰청과 행안부 등까지 이제 책임 소재가 확산될지가 주목됐었는데요.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포함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는 점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참사 원인 관련해서는 인파급증에 따른 군중 유체화 현상이 시발점이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 군중 유체화, 즉 군중이 덩어리처럼 변환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몰리는 과정에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즉 동시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곳곳에서 4차례가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이 상황을 모르는 인파가 뒤에서 계속해서 밀려오며 연이어 압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상황까지 이어 정리하며 이 158명이 사망했고 해당 골목에서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 밝혔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군중 유체화 현상,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서 많이 숨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네. 이거 사고 발생한 그 당일부터 우리가 모두 다 알았던 내용인 건데 사실 그래서 대처를 잘 했느냐 못 했느냐가 사실 특수본한테 이 조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바랬던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사가 잘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이제 수사의 어떤 결과만 보면 네. 결국 지역 그 현지
그러니까 사고 현장의 지역 기관장 또는 이와 관련된 현장 대처를 해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속되고 이제 입건돼서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수본이라는 어떤 경찰 조직 자체가 네. 수사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사는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인과관계, 주의의무 이런 게 필요한 것인데 사실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이랄지 고위직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 정치적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뭐 사퇴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사 결과나 또 도덕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국민의 입장이랄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지금 뭐 수사 결과가 뭐 국민 여론에 정말 충분치는 않지만 하지만 법적으로 이거를 정말 증거를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특수본 수사 사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특수본 수사만 종료된 게 아니라 사실상 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도 뭐 거의 종료가 된 거거든요. 민지숙 기자. 맞습니다. 어제 2차 공청회가 사실상 마지막 일정이었습니다. 네.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았는데요. 관련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특별히 우려할 정도의 인파는 아니었고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을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159번째 희생자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지금도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정권이나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유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사기구가 필수적입니다. 네, 피해자들은 악성 댓글보다 자신들을 더 힘들게 했던 건 이 장관과 국회의원 또 국무총리의 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로 이 예비 신부를 잃을 한 생존자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이 부디 남아 계신 다른 생존자들은 살아달라 이런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이 질타를 쏟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독립투사처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였는데요. 네. 대통령 접견이 어려운 상황을 특히 비판을 했고요. 이 이상민 장관 사퇴를 재차 요구하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뭐 생존자 유족들의 진술 뭐 곳곳에서 정말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지금 여야 특위 위원들도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모습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몇 주 전 고등학생 생존자가 스스로 세상의 작별을 고했을 때 저는 스스로 잡고 있던 끈을 놓칠 뻔했습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철저한 조사가 되지 못했던 점 정말 아쉽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어제 여야 없이 국조특위 위원들도 눈물을 훔치고 사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일단 국정조사 특위가 사실상 어제 청문회로 끝났거든요. 그렇죠. 진상이 규명됐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참사 현장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 최소한 국정조사 통해선 나오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족분들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인 협의체든 회의체든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눈물바다가 된 어제 이 국조특위장 울어서 해결이 될 문제면 얼마든지 며칠이고 울겠습니다만 울어서 또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국조특위가 끝나도 특수본 수사가 끝나도 방책은 분명하게 마련을 하고 책임도 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